한창 더위가 시작되던 2002년 6월의 중순에 일어났던 일이다. 당시 나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정말 겁없고 철없던 시기였다. 지금은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박스채로 놓고 마실 정도였고 한창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여름 1학기 마지막 MT로 대천해수욕장을 가게 되었다. 과대와 북과대는 자진해서 미리 사전답사를 다녀왔고 당연히 우린 그놈들이 우리가 묵을 숙소를 미리 잡아놓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그놈들은 그냥 다녀온 것이었다. 과 친구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뻘겋다 못해 허옇게 질려가던 과대와 북과대를 살려준 것은 제일 친한 친구놈의 한마디였다. 에이 씨발 야 그냥 아무 여관이나 잡아. 우리가 짝 맞춰서 놀러왔냐? 잘 때만 있으면 되지. 우리 과는 여자 반 남자 반씩 섞인 과였지만 스캔들은 전혀 없었다. 아무튼 우린 해변가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장미여관이라는 곳에 숙소를 잡았고 그 여관은 첫날부터 심상치가 않았다. 우리는 2층에 숙소를 잡았는데 3층은 그냥 옥상이었고 2층에는 방이 3개가 있었다. 우리는 계단 쪽 방과 중간 방 2개를 잡았고 끝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친구들 중 대부분은 가방을 방에다 던져버리고 바닷가로 놀러 나갔고 나와 친한 친구 과대와 북과대는 여자애들 4-5명과 함께 짐 정리를 하고 나가기로 했다. 숙소에는 TV가 방마다 한 대씩 있었는데 계단 쪽 1번 방에는 옛날에 손으로 돌려서 켜야 했던 구식 TV가 있었고 중간 2번 방에는 그보다는 조금 낫지만 리모컨조차도 없는 TV가 한 대 있었다. 여튼 그때 독일 축구를 하고 있기에 내가 잠깐 거기에 정신이 쏠려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애 한 명이 굳은 표정으로 내 손을 덥석 잡고는 소리를 잘 들어보라고 했다. 난 무슨 소린가 싶어 TV 외의 소리에 집중을 했는데 바람 잘 통하라고 열어둔 방문을 넘어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쓱. 다리 저는 환자들이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때 나는 소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내게 말한 그 여자애는 벌벌 떨면서 문 밖으론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나도 분명 들었다. 그 소리.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조용해지자 소리는 우리의 반응을 확인하듯 점차 사라지고 있었고 그때 내 친구놈이 방문을 확 열어버리자 그 소리가 다시금 들렸는데 우린 진짜 놀래서 죽는 줄 알았다. 슥슥슥슥슥슥 정말 엄청나게 빨리 신발을 질질 끌면서 도망가는 소리가 나서 여자애들은 비명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 저게 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우린 2번 방 문을 열어 화장실까지 모두 조사했고 3번 방도 노크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조심스레 문을 열었더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복도의 끝엔 낡아 빠진 싱크대와 사람이 통과하기엔 조금 무리인 크기의 창문이 있었고 그쪽 방향엔 계단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일단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우린 빠르게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자애들은 덜덜 떠느라 뭘 하지도 못했고 우리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이 이거 이러다가 귀신이라도 튀어나오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도망치듯 숙소를 나왔고 해변에서 놀다가 저녁 늦게서야 들어갔다. 그리고 다행히도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 날은 내 생일이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기분 좋은 날이었다. 헌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일어났는데 내가 생일이었기 때문에 애들에게 술을 한 잔씩 얻어마시게 되었다. 근데 그것도 정도 것이지 한 20명 정도에게 술을 한 잔씩 받으니 반쯤은 맛이 갔었다. 아무튼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술도 어느 정도 깰 무렵 친구 한 놈의 제안으로 전기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서로 손잡고 어쩌고 하는 게임인데 아까부터 남자애 한 놈이 유달리 떨떠름한 표정으로 있길래 얘가 똥이 마렵나 싶어서 장난삼아 왁 하면서 놀래켰더니 애가 반쯤 기절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애들이 모두 놀랐다.
뭐야,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이야? 애들이 모두 왜 그러냐며 묻자 잠깐 정신을 추스른 그놈이 말하길. 분명 지 옆에 있는 애 손을 잡고 있었는데 웬 손 하나가 더 자기 손을 잡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놈이 누가 장난치나 싶어서 이불을 들춰봤는데 분명 손은 보이는데 반대쪽에 있던 애의 몸에선 도저히 닿을 수가 없는 거리였다고. 어제 낮에 먼저 나간 남자애들 대부분은 병이 지랄한다며 그놈을 놀려댔고 나를 포함한 어제 낮에 짐 정리를 하며 그 일을 겪었던 애들은 조용해졌다. 아무튼 우린 그놈 빼고 다시 게임을 했는데 나는 TV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 문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몇몇 애들은 나와 함께 TV 쪽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분명 내가 TV 앞에 앉아 있었고 누구도 TV를 켜러 내 근처로 오지 않았었다. 근데 사람이 돌려야 전원이 들어가는 TV가 지멋대로 켜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치 스크린에 떠오르는 영상처럼 얼굴이 하얀 어떤 여자가 넘실대다가 사라졌는데 여자는 눈만 있었다.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눈만 있었다. 그리곤 그 뻘건 눈알이 정처 없이 커지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퍼렇게 질린 내 얼굴을 이상하게 쳐다보던 친구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질러댄 소리에 모두 기겁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멍하니 굳어있던 나도 덩달아 놀라서 욕을 있는 대로 뱉어대며 귀신 봤다고 난리통을 피워서 여자애들한테 뒤지게 맞고 방에서 쫓겨났다. 헌데 우리가 계속 심각하게 그러니까 나중엔 몇몇이 우리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그리고 소리를 지른 친구에게 아까 본 여자의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역시나 내가 본 것과 똑같았다. 분명 혼자 헛것을 본 건 아니었다. 그러던 중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다른 친구놈이 날 위해 기도를 해준다며 중얼대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귀에 또렷이 꽂히는 소리로 무언가를 계속 읊어댔다. 그나마도 나중엔 워낙 말이 빨라져서 얘가 말을 하는 건지 랩을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였고 그때부터 난 귀신보다도 이 새끼가 더 무서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방언이라던가 뭐 하늘의 소리 어쩌고 하는데 난 아무리 봐도 그놈이 귀신보다 더 무서웠다. 아무튼 그날 난 무섭다고 해가 뜨자마자 버스 타고 기숙사로 들어갔다가 혼자 방에 있는 것이 무서워서 집으로 바로 내려갔다. 후에 들은 얘기로 기도문을 외던 친구놈이 그날 자다가 가위에 눌렸다는데 무서운 마음에 조용히 기도문을 읊어대자 귓가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상한 목소리가 기도문을 거꾸로 따라 외웠다고. 그날 이후로 우린 3명 이상 모일 때마다 이 얘기를 떠들어댔는데 아직까지도 그날 우리가 뭘 봤던 건지 귀신에 홀린 건지 잠깐 단체로 미친 건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모두가 보고 겪었으니 헛걸 본 건 아니라는 거다.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마을엔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방범대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건 어느 겨울에 그 소방대 활동을 하다가 겪으셨던 일이래. 유난히 눈이 많이 오던 날 밤,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는 소방대 사무실로 쓰던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전화가 걸려왔대. 살려주세요. 집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소방대라곤 하지만 이런 겨울에 시골에선 딱히 일이 일어날 게 없기 때문에
당시 근무하던 아버지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은 맥주를 한 잔씩 하던 중이었대. 그나마 다행히 제일 막내였던 분이 그날 술을 안 드셔서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대. 마을의 저수지는 조금 특이한 형태였어. 콘크리트로 된 높은 뚝이 댐처럼 물을 가두고 있는 형태였는데 덕분에 1년에 몇 번씩은 사람이 떨어져서 빠지고 나는 곳이었대. 아버진 재빨리 119에 연락하고 전화를 한 걸로 보이는 남자에게 뛰어갔대. 남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키는 보통의 마른 체구였대. 그런 남자의 말론 건너편에서 산천어를 잡으려고 했다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비명과 함께 아내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몇 초 뒤에 첨벙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물에 빠진 게 확실했던 거지. 하지만 아버지와 나머지 소방대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애초에 무슨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마을 방범일 뿐, 더군다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물에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지. 소방서는 아무리 빨라도 차로 10분은 걸리는 거리에 있었고 눈 때문에 길이 얼어있으니 넉넉 잡고 20분은 기다려야 했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물에 빠진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였대. 소방대원들은 넓은 두개 한켠에 모닥불을 피웠어. 남자는 답답하다는 듯이 밧줄이라도 달라며 아버지가 타고 온 차를 뒤졌는데 밧줄은 없었지만 꽤 높은 광량의 서치라이트를 발견했대. 아버진 남자를 말려야 하나 했지만 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대. 그렇게 남자는 서치로 벼랑 아래를 살피고 있었고 아버진 그런 그의 뒤에서 같이 아래를 보고 있는데 저거... 순간 아버지의 눈에 무언가 보였대. 벼랑 밑 두꺼운 얼음층 위에 죽은 듯이 엎어져 있는 긴 머리의 여성.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모닥불을 쬐던 나머지 대원들이 달려왔대. 어이구, 저거... 죽었겠네. 다른 대원들이 소리도 쳐보고 발도 굴러가며 생사를 확인하려 했지만 여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대. 아버지를 포함한 소방대원들은 119가 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일단 우리라도 내려갈 방법을 찾자며 궁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벌떡 일어나선 벼랑 아래로 얼굴을 내밀고 환하게 웃더니 느닷없이 아버지 곁으로 허겁지겁 달려와선 살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어요. 그 말에 아버지께서 서치를 뺏어들고 달려가서 아래를 내려봤는데 여자는 아까 전과 다름없이 미동도 없이 엎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그애 뭐지 싶어서 아버지가 따라온 남자를 올려보니 남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아내가 말을 한다고 구해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아버진 그 남자의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며 순간 소름이 쫙 돋았대. 저기요. 아내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상황에선 살 수가 없어요. 뒤따라온 나머지 소방대원들도 상황을 파악하곤 남자를 달래는데 뭐라는 거야? 저렇게 살아있잖아요. 아니, 당신들 미쳤어? 저게 안 보여? 남자는 그렇게 소리치곤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벼랑으로 몸을 던졌대. 순간 아버지는 물론이고 소방대원 전부가 추위에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대. 그리고 쩌적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몸이 부서지는 듯한 역겨운 소리가 저수지에 울려 퍼지고 굳어있던 몸을 억지로 깨부수며 아래를 내려다본 아버지의 눈엔 엎어진 여자의 시체 바로 옆에 떨어진 방금까지 옆에 있던 남자의 몸뚱이가 놓여 있었대. 아무런 상처도 없이 떨어진 여자와는 다르게 깨지고 터져나간 처참한 모양으로. 아버지를 포함한 모두가 다들 넋이 나간 상태로 한참을 멍하게 있었대. 그리고 119가 도착했지. 구조대원들은 간략한 상황을 전달받고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나머지 대원분들은 한 발짝 물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수지의 입구로 웬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대. 차에서 내린 건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엄마! 남자는 곧장 벼랑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보며 소리치더래. 남자의 말과 대충의 정황상 그 둘의 아들로 보였지. 아버진 굵은 로프에 묶인 채 천천히 올려지는 그들의 시신을 보며 남자를 붙잡았어. 지금 올리는 중이에요. 안타깝지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진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대. 자신들이 그 남자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붙잡고 있었다면 그의 아버진 지금 그의 옆에 살아있었을 건데. 근데 남자의 입에선 전혀 생뚱맞은 말이 나오더래. 뭔 소리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아버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대. 하지만 필사적으로 남자를 붙잡았대. 방금 전에도 딱 저 소리를 하고 벼랑으로 뛰어든 남자의 아버지를 봤었으니까. 뒤에서 지켜보던 소방대원들도 아버지를 따라 남자를 붙잡았고, 붙잡기가 무섭게 남자는 덧밟은 멧돼지처럼 발버둥치며 벼랑으로 뛰어들려 하더라는 거야. 지켜보던 구조대원들도 그를 붙잡았는데 남자는 뭔가 이상할 정도로 힘이 세서 장정 5명이 붙잡는데도 한참을 끌려다녔다는 거야. 그렇게 한참의 실랑이 끝에 이윽고 시신이 수습되자 남자도 어느 순간 힘이 탁 빠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더래. 그리고 너무도 말짱하게 죽은 여자의 시신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남자의 시신. 아들은 그걸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혼절했대. 소방대 대표로 아버지가 경찰서까지 동행해서 조서를 쓰고 상황이 마무리되었대. 근데 모든 게 마무리되자 아버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대. 우선 여자의 시신, 여자의 사인은 익사였대. 생각해보니 죽은 남자가 처음 말한 것도 첨벙하는 소리를 듣고 여자가 빠진 걸 알았다고 했어. 근데 말이야, 서치로 내려본 저수지는 모두 꽁꽁 얼어서 도저히 물에 빠질 수가 없었대. 심지어 뒤따라 떨어진 남자 역시 얼음에 부딪혀서 몸이 터져나갔는데도 얼음층엔 깨진 흔적조차 없었대. 그럼 그 여자는 대체 어떻게 익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의 아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아들에게 그곳의 상황을 알린 사람은 죽은 여자, 그의 엄마였대.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점은 그녀의 휴대폰은 그녀가 떨어지면서 이미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는 거야. 그럼 아들이 받았다는 연락은 뭔데? 아버진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의용소방대장을 연임했지만 그 뒤로 다시는 그 저수지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대. 볼 일이 있어 그 근처에만 지나가도 왠지 누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서. 제가 처음 수영을 시작한 건 초등학생 때였어요. 그 시절엔 당연히 학교에 수영장 같은 건 없었고 그래도 꽤 큰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도 수영장에 가려면 버스 타고 한참을 나가야 했었죠. 제가 구조대를 꿈꾸게 된 건 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당시 여름방학이었고 일요일이라 교회에 갔었는데 목사님께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저랑도 꽤 친하던 5학년 형 한 명이 바로 며칠 전 계곡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급류가 있다거나 비가 와서 물이 분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족끼리 다 놀러가서 빤히 보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 형이 죽는 걸 알아채지도 못했고
죽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떠밀려온 사체를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 시절엔 라이프가드나 구조대 인프라가 있던 시절도 아니라서 그런 사고가 있으면 도움을 청할 것도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예배당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문득 내가 그런 사람들을 구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수영장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의외로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사람을 구하는 일은 정말이지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물론 너가 위험한 건 원치 않지만 어린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견스럽다며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죠. 그렇게 도에서 열리는 수영대회에서도 입상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아예 수영선수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는 강사님의 권유에도 제 꿈은 끝까지 구조대가 되는 것이었고 언제나 확고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엔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론 제대로 된 잠수 구조 인력은 민간에서만 운영하고 있었죠. 팀 형식으로 운영되던 잠수팀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주로 바닷가나 계곡에서 보이는 라이프가드 같은 느낌의 일을 계약해서 하기도 하고 장마철이나 뜬금없는 폭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돈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기도 했었죠. 당시에 저는 들어가자마자 팀에서 계약을 했는지 거의 1년 정도는 바다에만 있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진 않았는지 팀원들은 에이스가 들어왔다며 추켜 세워줬고 처음엔 실제 현장에서 구조를 하고 통제하는 게 수영장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것도 잠시 꿈에 그리던 구조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너무 벅찼었고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적응은 순식간이었죠. 자, 이제 우리 팀 여기서 철수하고 당분간은 계곡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지리산 쪽에 숙소 잡아놨으니까 거기서 대기하는 걸로 하자. 팀장으로 있는 지훈이 형은 꽤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을 좀 밝히긴 하지만 후배들에게 따뜻한 사람이었고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그의 책임이 따르니 속물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지리산 산골로 들어간 우리 팀. 그리고 처음 겪어보는 숙소 대기는 정말 지루했어요. 한여름 아무것도 없는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남자들 대여섯 명이 한 방에 박혀있는군. 그나마 다른 팀원들은 술이라도 먹고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그런 쪽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처음 며칠은 그냥 멍하니 쉬다가 그 다음부턴 체력이나 기를 겸 등산만 주구장창 했었죠.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산을 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찻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저 멀리 관광차 한 대가 시멘트로 된 도로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차에 붙은 현수막엔 멀리서도 보이는 큰 글씨로 한국기업 야유회 라고 쓰여 있었죠. 좋겠다. 누군 일도 못하고 남자놈들이랑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마침 심심하던 차에 찻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관광차는 꽤나 커다란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동네 마실라온 느낌으로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부서 분이세요?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사원 한 명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 저 그냥 이 근처 사는 사람이에요. 차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건데 벌써부터 술을 따고 있는 아저씨들이 보이고 그렇게 어중간하게 인사를 마치고 지나가려니 일로 와서 한잔 하고 가요.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꽤나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아저씨 한 명이 제게 술을 권하더군요. 저는 술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고 원래 같으면 거절하는 게 맞는데 옆에서 빤히 바라보는 여자 사원 때문인지 그 술잔을 받아버렸어요. 그 뒤론 사원도 아닌 제가 오히려 사원들보다도 더 신나서 놀았죠. 자네 뭐 잠수부라고? 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 자리 하나 만들어 봄세. 저한테 술을 권하던 아저씨는 알고 보니 이 회사 상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퍽 맘에 들었는지 여자 사원과 저 그리고 그 상무 아저씨까지 셋이서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술을 마셨고 전 태어나서 그렇게 술을 들이부어 본 적이 처음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운동을 해서 그런 건지 전혀 취하지도 않더라고요. 잠수부면 위험하지 않아요?
당연히 위험하죠. 그래도 값진 일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여자 사원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게 꽤나 호감이 있어 보이는 눈치였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도 솔직히 외모로 꿀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문득 비 오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방울씩 떨어지던 빗방울은 금세 굵어지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턴 들려오는 빗소리가 어딘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죠. 꽤나 깊은 계곡엔 사원들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젖은 터라 비가 무슨 상관이냐 열심히 수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 그래도 이 일을 하며 공부한 게 있는 터라 비 오는 계곡이 위험하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죠. 상무님, 제가 구조대 일을 해서 아는데 비 오는 계곡은 물이 정말 갑자기 불어나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거라 일단 사원들이 물에서 나오는 게 좋지 싶어요.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이것만 먹고 가서 말하지.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책임자. 막상 저도 듣고 공부만 했을 뿐 실제로 겪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일했고 그걸 깨닫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죠. 쏟아지는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졌고 내려오는 물의 색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을 때 다들 나오세요! 그때서야 번뜩 정신을 차린 제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원들은 그때 잠깐 멀뚱히 저를 쳐다봤을 뿐 뭐지 저건? 하는 표정으로 빨라진 물살을 재밌다며 가르고 있었어요. 그러길 차마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물은 완전히 흙탕물이 되었고 물에서 한참 위에 펴놨던 테이블의 발까지 급격하게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제야 웅성거리며 계곡에서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다행히 설치되어 있는 로프가 있어서 그걸 붙잡고 넘어오는 사람들, 들이치는 물에 놀라서 테이블이고 집기고 다 내팽개치고 관광차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오는 사람들, 같이 술을 마시던 상무 아저씨와 여자 사원은 제가 이미 언덕 위쪽으로 보내놓았었죠. 그 시점에 아래쪽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어요. 물살은 이미 저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의 급류가 되었고 그나마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을 위해 로프를 단단히 잡아주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남아있던 사원 둘이 로프를 잡고 건너던 도중 로프가 끊어졌어요. 119! 119 불러! 상무 아저씨의 고함과 곧장 전화를 거는 여자 사원의 모습. 하지만 119에서 돌아오는 말은 네, 일단 출동을 하겠는데 그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로 잠수부를 불러야 되는데 비용을 줘야 될 겁니다. 상무 아저씨는 잠깐 멈칫했지만 돈 줄 테니 얼른 불러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았을 때 아주 익숙한 봉고차 한 대가 관광차 옆으로 올라왔어요. 지훈이 형! 우리 팀 차였죠. 슈트에 산소통까지 풀장비를 하고 차에서 내린 건 팀장님이었는데 반가워서 한달음에 달려가니 지훈이 형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싹 굳어버리면서 네가 왜 여기 있냐? 아는 사람들이야? 네? 전 그 형이 그런 말투로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밥 먹다가 벌레라도 씹은 듯한 표정에 짜증이 가득 섞인 말투. 아니요. 아니지. 일단 알긴 아는데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저도 슈트 입겠습니다. 지훈이 형의 표정은 그나마 살짝 풀리는 듯 했어요. 지랄하지 말고 넌 절대 나서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다이빙 마스크를 내려쓰곤 불어난 계곡으로 곧장 뛰어들었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 몸엔 두꺼운 로프를 묶었죠. 근데 왜인지 똑같은 로프를 또 따로 들고 가셨어요. 그래도 다행이었죠. 우리 팀장인 지훈이 형은 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은 그렇게 듬직할 수 없었어요. 저희 팀장님이세요. 이 일에선 따라올 사람이 없는 베테랑이시니까 꼭 구해서 나오실 거예요.
그땐 아주 잠깐이지만 조금은 뿌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원하고 꿈꾸던 일이 바로 이런 거였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너무 긴박한 상황이고 불어난 계곡에서 훈련을 해보지 못한 제가 나설 순 없었으니 이렇게 물 밖에서 서포트나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죠.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일. 점점 불어나는 물 때문에 들어간 팀장님이 걱정되긴 했지만 여기선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약 5분간의 시간이 흐르고 형! 이런 급류는 베테랑인 그에게도 쉽지 않은 건지 힘겹게 지훈이 형이 올라왔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결국 구하지 못한 건지 보이지 않았어요. 헌데 아까 따로 들고 갔던 의문의 로프를 한쪽 발에 묶은 상태였죠. 지훈이 형, 그런 제 말을 들은 채도 안 한 지훈이 형은 곧장 상무 아저씨에게 걸어갔고 묶고 있던 로프를 내보이며 말했어요. 일단 한 명은 떠밀린 건지 이 근방엔 안 보이고 이거 한 명만 이 밑에 있어요. 원래는 2당 300씩 받는데 죽은 거 같으니까 200만 받을게요. 건져요, 말아요? 참고로 말 거면 줄 바로 끊습니다. 지훈이 형? 뭐지 저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모든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해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고 긴박한 위험 속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언젠가 아버지가 내게 말했던 값지고 의미 있는 일. 그 하나만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지난 날들. 처음 다이빙 마스크를 쓰고 잠수했던 순간 에이스가 들어왔다며 한껏 반겨주던 팀원들. 거친 바닷속에서 처음으로 구했던 조난자와 감사하다며 내 손을 잡아 쓸어주던 그의 가족들.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손이 덜덜 떨리는 와중에도 너무나 뿌듯하고 값졌던 나의 첫 구조.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 물속에 있는 조난자를 묶은 로프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팀장. 심지어 그 줄을 끊겠다며 협박하는 그 상황이 마치 꿈인 것만 같았어요. 한때 내가 믿고 따르던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그가 내가 만난 누구보다도 이 일의 베테랑이며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사람을 구했을 그 사람이 사람의 목숨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건져요. 돈은 내가 바로 준비할 테니. 상무 아저씨는 다급하게 답했어요. 아시겠지만 현금으로 주셔야 돼요. 옆에 직원분 시키면 되겠네. 보면 알겠지만 위험해서 2번은 못 들어가니까 확실히 해야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물은 점점 더 불어나고 있었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까지 잠길 터였죠. 상무 아저씨는 곧장 옆에 있던 남자 직원에게 따로 키와 지갑을 쥐어주며 현금을 뽑아오라고 말했고 그 직원이 달려가는 걸 보고 나서야 팀장님은 차를 끌고 물가로 내려가선 차에 연결된 장치로 로프를 당겼어요. 그리고 끝까지 딸려나온 로프엔 싸늘하게 식은 시신 한 구가 정교하게 묶여 있었죠. 그 모든 장면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시신은 곧이어 도착한 119 대원들에게 인계되었고 전 혼이 빠진 상태로 시신만 바라보고 있었죠. 정말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어깨를 두들기는 손길에 고개를 돌리니 한껏 가라앉은 목소리로 상무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잘못은 아니니까 너무 상심 말라고. 그나마 자네 덕분에 이만큼 산 거야. 정말 고맙네. 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원들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그들을 지나쳐서 봉고차로 향하니 형, 왜 사람을 그따구로 보냐? 역겹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꼬라볼래? 귀찮게 하지 말고 차에 타. 숙소 복귀한다. 형, 아니 팀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이 씨발 새끼가 자꾸 사람 빡치게 하네? 그럼 넌 씨발 뭘 기대한 건데? 이게 우리 일이야. 계약해서 죽치고 사람만 구한다고 돈이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같은 놈들 다 굶어 죽어야 돼. 돈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사람 목숨줄을 자르네 만회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래. 이래서 너 같은 감성에 젖은 애새끼들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군 씨발 그 잘난 네 생각처럼 정의롭게 싫은 줄 알아? 현실을 봐 새끼야. 당장 내 새끼들 밥벌이도 못하는 판에 누굴 구하고 누굴 살려. 다들 고맙다고 축혀 세워주니까 네가 영웅이라도 된 것 같아? 난 내 목숨 다 내놓고 사람 구하고 저 사람들은 고맙다고 가면 난 씨발 뭐 먹고 사냐고. 씨발 그냥 꺼져. 힘들어 죽겠는데 쓸데없이 힘 빠지게 하네. 팀장님은 물이 잔뜩 먹은 몸을 이끌고 봉고차에 올라 산을 내려갔어요. 한참을 쏟아지던 비는 그쯤 되면 지칠 법도 하건만 자긴 관심 없다는 듯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죠. 전 걸어서 숙소까지 내려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숙소에 도착하니 별세상의 일인 양 내가 나갈 때와 똑같이 누워있는 팀원들. 내리붙는 비의 습기를 잔뜩 머금어 불쾌하게 짝이 없게 변한 주위의 공기들. 봉고차는 숙소 앞에 있었지만 팀장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느닷없이 짐을 싸기 시작하니 놀라서 왜 그러냐 묻는 팀원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전 팀을 나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회의감을 느끼며 결국은 구조대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참 재밌는 인연이죠. 저는 팀을 나와서 한참을 쉬다가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상무 아저씨는 하늘 같은 제 상사가 되었고 그때의 여자 직원은 제 와이프가 되었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한 번씩 와이프가 제게 묻곤 해요. 그때의 당신이 자기 직업에 대해 말할 때 느꼈던 그 자부심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렇게 그만둔 게 아쉽지 않느냐고. 정말 오랜 시간을 생각해왔고 같은 질문을 꽤나 많이 받았지만 제 대답은 항상 똑같고 앞으로도 같을 겁니다. 그런 일인 줄 알았다면 잠수부 같은 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살던 동네에서 꽤나 떨어진 학원을 다니고 있던 저는 그 당시 학원을 빼먹기 일쑤였습니다. 동네가 시골은 아닌데 그렇다고 도시라기엔 너무 외곽이고 주변이 온통 산인 그런 곳이었죠. 그날도 집에서 게임을 하며 학원을 땡땡이 칠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일터에 나가셨던 어머니가 집에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호통을 치시며 학원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의 후환이 두려워 일단 집을 나서긴 했지만 학원은 여전히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서는 나와서 학원 입구에서 그냥 걷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여기 살아? 말소리가 난 곳으로 돌아보니 거기엔 약간은 통통하고 갈색 뿔테 안경을 쓴 제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 학원 다녀. 이 건물 3층이야. 그 아이에게 그렇게 대꾸를 하고 전 또 학원을 가기 싫은 마음에 걷는 것을 멈추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콩벌레를 잡으려 바닥에 돌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뒤통수에서 그 아이의 말이 들렸습니다. 너 뭐 잡는 거 좋아해? 나랑 가재 잡으러 갈래? 마침 학원 가기 싫었던 저는 그 아이의 말이 너무도 반가워서 어? 그래? 하며 그 아이를 쫓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마을 뒤편의 산을 올라가더니 스포츠센터 건물을 지나 초등학교 쪽의 산을 오르고
점점 더 사람의 인적이 없는 외진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처음 본 아이에게 얕보이고 싶지 않아서 힘들다는 소리 하나 없이 혼자 낑낑대며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를 더 넘게 따라갔을까요? 제 얄팍한 자존심은 한여름의 땡볕과 굳은 돌길에 서서히 무너지고 설상가상으로 신고 있던 신발이 샌들이라 발가락이 너무 아파 그 아이에게 짜증과 투정을 부렸습니다. 야, 어디까지 가야 가재가 있는데 가재 잡으러 가자며. 그러자 그 아이는 희죽 웃으며 손가락으로 저 멀리 있는 조그마한 빌라를 가리켰습니다. 저길 지나면 57사단이란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만 가재가 살아. 금방 가 이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았어. 가재 없기만 해봐. 하고는 다시 그 아이의 등 뒤만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걷자 정말로 산속 깊숙한 곳에 조그마한 계곡을 발견했는데 그 계곡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이 작은 소를 이루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정말로 제 손바닥만한 가재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봐, 정말이지? 이제 잡으면 돼. 그 아이가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또 생전 처음 보는 가재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그동안 투덜거리고 짜증이 났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가재를 잡기만 하면 되는 건데 가재들이 정말로 재빨라서 전 겨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실망한 표정을 지으니 같이 갔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너 되게 못 잡는다. 저 밑에 내려가면 여기 물을 쓰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잡아줄게. 저는 가재 잡을 생각에 좋아라 하며 그 우물로 갔습니다. 그 우물은 특이하게 우물 벽과 땅바닥이 맞닿아 있는 곳에 작고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거기서는 쉴 새 없이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옷이 젖는 곳에 아랑곳 없이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손을 구멍으로 넣고는 무언가를 움켜쥐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정말 안 잡히네. 다 있긴 있는데. 아, 진짜. 저는 그 아이가 하는 걸 가만히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가재 잡는 거야? 여기 가재가 있어? 있긴 있는데 자꾸 손 밖으로 도망간다. 네가 우물 안에 들어가서 가재 좀 몰아다 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저는 신나서 알았어. 하고는 우물 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향해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마치 유리를 날카로운 곳으로 긁어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우물벽의 시야가 거의 가려졌기 때문에 그 웃음을 누가 내는지는 몰랐지만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며 우물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은 정말 깊었고 땅바닥 쪽에 있던 네모난 구멍은 우물물이 넘쳐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물을 내보내는 곳이었던 겁니다. 껌껌한 우물 속으로 발이 쑥 들어가서 다시는 못 나올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며 미친 듯이 우물벽을 긁었습니다. 물을 얼마나 먹은 건지 몸이 무거워지며 배가 불러오는 기분이었고 발로도 계속 우물벽을 차고 입과 코가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숨을 쉬고 그 아이를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온 짧은 인생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순간들만 머릿속을 스치며 그렇게 정신을 잃는 순간에 왼발 끝에서 제 샌들을 누군가가 벗겨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그와 동시에 다시 한번 물 밖으로 떠오를 수 있었고 저는 깜깜한 늦저녁에 고속도로 중앙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톱은 다 깨지고 옷엔 진흙이 잔뜩 묻고 온몸은 흠뻑 젖은 채로 그리고 한 손엔 가재 한 마리를 쥐고 왼발만 아무것도 안 신은 채로
전 제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게 중앙선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겪은 일이 모두 현실로 와닿기 시작할 때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방금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젠 난데없이 차들만 쌩쌩 지나다니고, 분명히 한낮의 땡볕이었는데 지금은 깜깜한 밤이고, 정말 다행인 건 그때가 마침 아버지가 퇴근하시던 때라 중앙선 가운데서 하염없이 울다가 절 발견하신 부모님의 차를 타고 전 밤 11시에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은 아무 말도 없이 차를 운전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는 대로 엄청나게 혼이 날 것 같았죠. 그러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57사단이라는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울어 끄끄거리는 목소리로 그 이정표를 보고서는 엄마, 나 저기 어떤 애랑 갔었다? 가서 가재 잡아왔어. 봐봐. 하고는 한 손에 꼭 쥔 가재를 보여드렸습니다. 심지어 가재는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참 동안 가재를 들여다보시더니 아까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였고 다행히도 부모님은 절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전 단순히 학원 빠진 것으로 혼나지 않아서 약간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변명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가만히 듣다가 잠깐 동안 저를 지그시 쳐다보시더니 옆에 계시던 아버지와 몇 마디를 나누시곤 제게 하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전 학원에 있던 그 마을에 살던 한 아이가 혼자 가재를 잡으러 갔다가 그 우물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탓인지 우물은 상당히 말라 있었고, 심지어 그 우물은 꽤나 방치되었던 탓에 발견도 너무 늦었고 결국 그 안에서 익사를 하게 되었다고. 근데 이상한 점이라면 그쪽 방면은 그날 이후 들어가지도 못하게 펜스를 잔뜩 둘러놨는데 제가 갔을 땐 그런 건 보이지도 않았고 우물 물도 가득 차 있었는데. 그리고 이건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그 마을에 살던 부모님 친구분이 제가 학원에 가지 않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셨다는데 그때 저는 계속 입으로 가재, 가재, 그렇게 가재라는 단어만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우물에 빠져 죽었던 아이는 절 우물에서 죽지 않게 막아준 그 어떤 것이고, 저에게 가재를 잡으러 가자던 그 아이는 우물로 사람을 꿰어 죽이는 사악한 것이 아니었을까요?